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BTS 멤버 슈가. 처벌 수위가 낮은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소속사가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동 스쿠터 교통사고로 226명이 숨지고 전동 킥보드 사고로 87명이 숨진 만큼 경각심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간호사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총정리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다시 확산하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부족해 약을 구하러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 58kg급 박태준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단의 파리올림픽 12번째이자 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 5개라는 목표를 일찌감치 넘어선 우리 선수단이 서울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사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비 사업의 최대 난제인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동시에 수립,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현행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되 이후에도 지연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생길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4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확대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다소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당초 계획의 4배 규모인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예상 후보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엔 빌라처럼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선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신축 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6,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여야가 서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2대 국회가 정쟁만 반복한다는 거센 비판에 성과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건데요.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맡은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야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에는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실효성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우선순위로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만남의 주체보단 잦은 만남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 저희는 사실 이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야는 민생 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폭염석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기후특위와 인구특위 구성,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기후위기와 인구 절병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서 모양새지만 실제 성과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법안을 두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여전히 내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곧 선임될 당대표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 법안 강행 처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가 8월 국회 중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으며 협치에 첫 발을 뗐지만 곳곳에는 난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며 또 한 번 전국이 출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했는데요. 또 한 번 전국에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도 적지 않죠. 네, 민주당이 국회에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가 관여했다면 국정농단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안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 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용할지 여부는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표 취임 뒤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 대표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을 뿐 별다른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을 먼저 발의하기보단 민주당 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는데 당내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 더 강하고 센 것이 아니라 더 허접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당의 공세를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맞불을 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26일까지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일 숨 막힐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농사일을 하던 70대와 80대 주민이 잇따라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낮 시간대 외출 활동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혼자 참깨를 털던 70대 여성 A씨가 쓰러졌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장이 119에 신고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얼굴과 팔에 전화상 흔적이 발견돼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54도. 깨 털고 작업 끝낸 참깨 줄기하고 털고 난 씨앗 반 광주리가 발견돼 있다고. 검안 결과 보니까 13시 20분경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거 들었고요. 이보다 2시간 반 전쯤 창녕군 유어면 논에선 80대 남성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정 사인은 온열에 의한 급성 심장사. 경찰은 사후 강직 정도로 미뤄 발견되기 하루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했을 때는
눈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턱, 어깨, 무릎, 감기 오고 얼굴 부위 시간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하늘이었다고 하시네요. 찜통더위 속에 경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처럼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농촌에선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논밭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늘이나 차양막처럼 햇볕을 피할 공간을 확보하고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특성상 안부 전화 등으로 건강을 수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8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새로 발생해 지난 5월부터 누적 환자가 2,004명을 기록했으며 추정 사망자는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사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남성으로 조사됐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도 경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생한 5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한여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습도까지 높아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낮 더위보다 밤 더위가 더 심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장 더웠던 1994년, 2018년과 달리 폭염 일수보다 열대야 일수가 더 많습니다. 강한 서풍 계열 바람이 서해상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열대야 일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에 이 같은 찜통 더위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주말에도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강화하고 서해상에 수증기가 유입되며 폭염이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말 사이 연속 열대야 일수가 3위 안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여름 더위는 삼복 중 마지막인 말복을 지나며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남서에서 동해상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풍류가 우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해안 기온은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지만 서쪽 지방의 습기는 줄고 기온은 높은 고온의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달 말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5호 태풍 마리아는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 도쿄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오늘 오후 4시 43분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과 고치현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1m 정도로 추정된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등에서는 진도 5강에서 6약의 강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부실 사과 논란도 일었는데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등 백희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멤버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이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지금 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됐어요.
사실 지난 6일입니다. 밤 11시 30분경이죠. 정확하게 11시 27분경인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이 한남동 나인원이라는 그 거리인데 그 도로가 아니고 인도상으로 스쿠터, 전동 스쿠터를 500여 미터 정도 이 운전을 하다가 넘어졌죠. 그런데 이제 인근에 그 형사 기동대 소속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걸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다가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술 냄새가 났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이제 인계를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0.03 이상부터 0은 이제 면허 정지고 0.08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지 않습니까? 근데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측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이걸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논란이 된 것이 해명 과정에서 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동 스쿠터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동 킥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다시 이제 또 전동 스쿠터로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속사에서 이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정말 그 굉장히 유명 가수의 사건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 방탄소년단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사실 사회복무 요원이면은 그 복무 기간 중에는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됨에도 이런 걸 관가를 하고 결국은 전동 스쿠터를 이 전동 킥보드라고 이렇게 발표를 1차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전동 스쿠터가 아니냐 함에도 불구하고 뭐 안장을 얹은 전동 킥보드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가 이제 2차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다. 뭐 사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물건 소위 말하면 이 품질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전동 킥보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면서 2차로 이 해명을 한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소속사에서는 상당히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결국 이런 대응이 결론은 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방탄소년단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수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안장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 저희가 그 모델을 직접 보지를 못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잘 감이 안 오고요. 진짜로 킥보드 위에 안장만 달린 거면은 그렇게 킥보드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동 킥보드는 사실 그 안장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이 타고 다니는 거고 이 전동 스쿠터는 안장이 이제 얹혀져 있는 상태이고 무게라든가 이런 게 모양이 정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아리나 이런 어떤 그 종류를 보고 닭이 아니고 병아리였다라고 하는 격이 돼 버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적인 부분에서 좀 지켜주려는 아티스트를 지켜주려는 의도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사과 성명을 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스쿠터냐 킥보드냐 이게 왜 논란이 되는가 하면은 그거에 따른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스쿠터, 소위 말하면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라고 했을 때 이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요. 뭐 일반 그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그 소액의 이 범칙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입건되는 부분하고 또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 그런 입장 발표가 아니었나. 만약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발표였기 때문에 이 비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가 같은 뭐 속도를 낸다 할지라도 이 전동 스쿠터가 킥보드보다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속도의 그 가감에 따른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정량 이런 게 이제 그 갈라질 수 있지만 특히 전동 스쿠터는 같은 속도라도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더 클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뭐 이 도로 사정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전동 스쿠터가 이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 추돌이나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는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슈가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사실 슈가 씨 예상하십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킥보드가 아닌 이 스쿠터잖아요. 전동 스쿠터잖아요. 그럼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냐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추가로 나타나는 거는 도로를 달린 게 아니라 인도를 달렸단 말이죠. 본인이 500여 미터 정도를 만취 상태에서 이제 운전한 걸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구약식 공판으로 할지 아니면 약식 기소로 할지 이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그 같은 범죄 전력이 없으면은 약식 기소로 해서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지금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병무청 차원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궁금했었는데 병무청은 어쨌든 일과 이후라서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군형법을 적용하는 건 현역 사병, 현역 장병이나 사병들에 대한 적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법률, 일반 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가 시간 내에 같으면은 군형법 적용을 하지만 일가 시간 밖으로 나온 그런 시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지금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 시간 내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 사안으로 구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구속 기간 동안 다시 수감생활 끝나고 나면 그 기간만큼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벌금형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에는 아마 적용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슈가 씨가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이 불법인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严格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전동 스쿠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또 그리고 이 소위 말하면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소속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소속사 아니겠습니까? 대표가 방시혁 씨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리 사회복무요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사회복무요원 시간이 아닌 이 외출이나 외박을 통한 퇴근 이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가 씨가 전동 킥보드와 그다음에 전동 스쿠터의 구분을 못하고 또 처벌 정도를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전동 스쿠터라든지 이런 원동기류의 이동 장치를 타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꽤 보고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5년간 보면은 한 7, 8천 건 정도가 사고가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원동기 음주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250건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앵커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특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나 스쿠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타는 분들이 10대와 20대 초중반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속도라든가 또 인지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좀 텐션이 업돼 버리는 이런 형태로 사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200여 건 이상 나온다든가 아니면 1년에 17,8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발현이 돼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 스쿠터 교통사고가 226명이 최근 네. 5년간 숨졌고요. 그렇죠. 전동 킥보드 사고로 87명이 숨졌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관련 사고들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네. 어떤 점을 좀 가장 주의해서 타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번호판제, 차량처럼 번호판제를 도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동 스쿠터라든가 전동 킥보드도 관련한 그런 번호판제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지도 관리 감독 내지는 쉽게 식별이라든가 이 적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 있어야만이 이런 어떤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계몽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교육이나 교양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와 함께 단속의 한계도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교통 관련한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 어마어마 많은데 인력, 소위 교통 관련한 인원은 굉장히 작다. 이러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이런 어떤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까지 단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인력이나 예산이 적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라고 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차만 단속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지자체라든가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만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 단속도 쉽지 않은 게 지금 네. 오토바이들이 다 인도로 다니고 있잖아요. 전동 스쿠터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런 것도 한몫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킥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특히 부모 같은 경우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로 달렸을 때 사고는 오토바이 사고도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시급한 단속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소위 다이어트에 중독된 분 30대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양재웅 씨라고 하는 또 형제가 참 의사이고 굉장히 방송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 부천에 있는 W진병원 이미 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날 어떤 형태가 일어나니까 소위 강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 격리실에다가 격리를 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발을 묶고 그다음에 침대에다가 이제 몸도 신체도 묶어버리는 형태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발작 증세 같은 부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바이탈 사인, 소위 말하면 이 생명 그 질환 이거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분석하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 보면 6시간에 3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돼서 27일 날 새벽 3시경 장폐색으로 결국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경찰에 신고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인은 장폐색. 장폐색이 뭐냐면은 이 장, 소위 말하는 대장이나 소장이 막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규정을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2시간 강박을 하면서 바이탈 사인 체크도 안 했고 약물 오남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은 이 약물 오남용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쿠에티아틴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부작용이 변비라든가 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아낙시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페리둘, 아티반, 이스펠돈 이런 어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다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환자에게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인권위도 이 사고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떤 점을 살펴볼 것 같습니까? 네, 유족이 지금 부천 언미경찰서에 이제 그 양재웅 의료진 6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뭐 유기치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리고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형사 사건에 먼저 진정이 접수가 됐다고 하면 뭐 각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정된 의료 시스템의 강박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했느냐. 그다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탈 사인 부분을 체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규정대로 행해졌느냐, 행해졌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련자 참고인 진술 내지는 이 CCTV를 지금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유기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다가 지금 다른 사안에서 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상 수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각하나 기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유기치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식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 8월 이달 이후에 양재웅 원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그 원장은 본인은 절대 병원에서 잘못된 그런 행태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탈 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투여한 약물 이런 부분들을 의료 기록을 이제 열람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입법성이 있거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유기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을 해서 유죄 혐의로 이 송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5살 아이를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서 내버려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복구한 CCTV 영상을 보니까 이게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 오후 7시 20분경이죠.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태권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124cm 정도 길이에 또 18에서 23cm 정도 되는 그런 구멍에 거꾸로 매트에 넣어서 방치를 했죠. 30여 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래서 결국 아이가 꺼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꺼내지 않고 이 방치를 해서 결국 사망을 한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그 사건 이전에도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그런 행위가 나와서 결국은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은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사범들이 이제 꺼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았다고 하던데 다른 사범들이 좀 꺼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장이 꺼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범들이 꺼내줬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꺼내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더더욱 안타까운 건 아이가 소리를 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방치를 했고, 그다음에 사무실 돌아와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결국 정말 굉장히 지금 비난받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 태권도 관장이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내지는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CPR, 심폐소생도 상당히 잘 할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관 내에 있는 CCTV를 증거 인멸을 먼저 한 거예요. 결국 아이가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해서 이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사실 허혈성 뇌손상 그리고 자세형 질식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이의 자세를 굉장히 안 좋게 해놓은 상태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5살 아이가 결국 매트 안에서 사망을 해버린 건데, 이 검찰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 아동 살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미필적 고의도 적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중상해 같은 적용을 경찰에서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사실 사망을 했잖아요. 23일 날. 그래서 결국은 제명을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검찰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도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부분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충분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R,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해버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살해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17년, 22년, 그다음에 감경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12년에서 18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 가중 영역에 있는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검사 구형이 20년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20년 형 정도 내외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복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뉴라이트 인물로 지목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했습니다. 반발하며 식장에 들어가려는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대치해서 취임식이 1시간 가까이 늦게 열렸는데요. 김 관장은 취임 직후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광복회 회원들이 유리문 너머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선 이유를 두고 고성도 오갑니다. 독립의 경내는 다 다닐 수 있는데 이는 사무 공간에서. 그럼 고발하세요. 무슨 고발이? 고발은 무슨? 일은 더 커지는 거니까. 김형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취임식을 앞두고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으로 규정해 1919년 임시정부와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인물이라며 인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와
존립 자체를 36년사를 없애버리고 식민지 이제 국민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편입시켜버리는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 관장은 취임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뉴라이트 인물도 아니고 친일파는 더욱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선 어느 한 시점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부터 시작해서 1948년 8월에 완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기간을 얘기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광복회와 언제든 만나 대화할 의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까지 일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의 출군 저지 투쟁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하면서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가 5배 넘게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 부족으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이 약을 구하러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 이용 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7월 넷째 주에는 465명 발생해 최근 4주 동안 5.1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넷째 주에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는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를 투약해야 하는데 문제는 최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기존의 치료제를 취급하던 곳에 연락해봐도 없다고 하고 환자들이 치료제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이후 닷새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고령층 환자들이 복용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까지 나서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병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재유행이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치료제 품귀 사태는 병원이라고 나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발생하면 바로 약을 드렸는데 이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약국에 약이 어디 남아 있는지를 수배를 해갖고 그리 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질병관리청은 치료제 사용량을 최근 4만 2천 명분 이상으로 늘렸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추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해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치료제 재고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됐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며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또 수입사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 회의를 열어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 수입사의 입장을 반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합동 감식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벤츠 관계자 등과 함께 불이 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팀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배터리 팩을 차량에서 분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어 배터리 관리 장치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불이 확산하고 또 폭발 위험도 있어서 우려가 크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배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진화 과정에서는 불이 붙은 전기 배터리 셀의 온도를 낮춰 다른 셀로 번지는 것을 빠르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불을 끄는지 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시연해봤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차에 불이 붙은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대원들이 진압 훈련을 합니다. 먼저 차량 전체에 물을 뿌리고 차량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에 물이 닿을 수 있게 차 밑에도 분수처럼 물을 뿜는 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이어 질식소와 덮개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습니다. 또 튜브처럼 생긴 이동식 소화 수조로 차량 주변을 감싸고 배터리가 잠길 때까지 물을 채웁니다. 불을 완전히 끄려면 이렇게 여러 장비를 동원해야 하지만 몇 초 만에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 전기차 특성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불이 확산하는 걸 막는 장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얼마 전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에서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질식 소화 덮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질식 덮개를 우리 인천의 1,600여 단지에 한 개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덮개로 불이 주변에 번지는 걸 막더라도 완전히 불을 끄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리튬용 소화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 하지만 화재 초기더라도 소화기 한 대로 진압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고 유독가스와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소화기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만큼 불이 나자마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차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하주차장에 방어구획을 설치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해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이른 아침에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걸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주민은 서해로 이어지는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수영을 하며 교동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가 계열사를 동원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가진 SM엔터 지분이 5% 이상으로 대량 보유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숨기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SM 주식을 은밀하게 장내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카카오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SM 인수전 참여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업과 관계없는 계열사 자금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고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임직원끼리 미리 입을 맞추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 대표 등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미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원아시아 파트너스 지모 대표까지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위원장 기소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씨나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천 검단 등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전관 업체들의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등 유착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LH 소속 한 현장 감독자의 경우 직무 관련 전관 업체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2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사는가 하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전관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품질 우수 통지서를 발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일처리도 지적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 조모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연세대는 올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조 씨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공무원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혼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안방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등을 조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내일 아침까지 후텁지근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일도 남부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대전은 25도, 부산은 2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전과 대구도 34도, 강릉은 33도, 부산은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메달 직후 폭탄 발언을 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저의 발언으로 인해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려야 할 순간이 해일처럼 모든 걸 덮어버리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저의 얘기로 많은 분을 놀라게 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전력 수요는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5시 10분 기준 전력 수요가 91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94.5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수요는 이를 밑돌았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경남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산청경찰서는 어제 낮 1시 반쯤 산청군 단성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참깨를 털던 70대 여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며 검안 결과 열사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쯤 창녕군 유어면에서는 80대 남성이 논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오늘 숨지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진안군 용담면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해 90대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늘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서 확보한 배터리 팩을 정밀 감정해 결함 여부 등을 가려낼 예정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화물칸 덮개를 걷어내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차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짝과 바퀴, 유리창 가릴 것 없이 가공할 화염에 모조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참한 고철로 눌어붙은 실내는 겨우 좌석 위치가 어디였는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서 국내 최대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낸 벤츠 잔해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제조사인 벤츠 관계자 등 20여 명이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 요원들은 정비소로 차량을 옮겨 배터리 팩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분리하고 화재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가 납품해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NVM 배터리의 결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과수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 훼손이 심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열로 인해서 많이 녹아내린 이런 부분들인데 부분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방당국은 아파트 방제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며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엔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재민 600여 명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총정리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의 폭주를 예고해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던 따릉이 폭주연맹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차를 따돌리며 빠르게 달리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피해가며 쏜살같이 달립니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아찔한 질주는 인도는 물론 지구대 앞이나 심지어 마트에서도 이어집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킥보드를 타고 폭주와 고개운전을 벌이는 모습.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연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따폭연은 지난 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벌이겠다며 집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서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보도로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용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승차인원 초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경찰 단속에 따폭연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력도 낭비됐습니다. 경찰은 폭주 예고 뒤 나흘 만에 따폭연 SNS 계정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또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SNS에 글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0일에도 폭주 모임을 예고했던 A군은 경찰에 적발되자 SNS에 올렸던 폭주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고 벌을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지만 시민 불안을 유발하고 폭주 예고로 대규모 경찰력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해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나흘 동안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했을까요? 검찰은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SM의 경영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렴하게 확보한 SM엔터 지분을 지키기 위해 은밀하게 불법 시세 조종을 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2년 기준 자산 2조 9천여억 원에 부채가 1조 5천억 원대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4천억 원이 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그룹이 자산과 현금 등이 1조 원에 달하는 SM엔터 경영권을 얻는 게 카카오엔터의 상장 등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봤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맞서 합법적인 대항 공개 매수가 아닌 불법 시세 조종을 택했을까? 검찰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당시 SM 경영진의 법적 다툼이 영향을 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당시 SM 경영진과 계약을 통해 지분 9%를 한 주당 9만 1,000원에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이 결정에 반대하며 카카오의 지분을 넘기는 건 경영권 인수 목적이라 주주 이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선 공개 매수로 경영권 확보 목적이 드러나면 법원에서 이 씨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인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경영권 확보 의도를 숨기려고 카카오가 비밀리에 불법적인 대량 장내 매입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등 모두 4건의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카카오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해 간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사 내에서 군 장성 간의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자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선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인에게 넘긴 자료에는 우리 측 블랙 요원의 명단이 담겼습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던 공작 요원들입니다. 신변이 노출된 이들은 급거 귀국했는데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간첩죄를 추가한 뒤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해당 자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전에 막지 못한 지휘 책임도 소홀했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자를 3개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밀 유출에 사과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며 대대적인 혁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사 내 장군 간 폭력과 하극상 논란 등이 맞물리자 국방부는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2% 넘게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조용 차량과 대형 승용차, 냉장고 등의 공급이 줄었는데 소비재가 2.2%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수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 소비가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친 가운데 투자도 둔화하는 등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반면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비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내수 회복은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2.6%에서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2.6%,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는 2.5%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내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물가와 고용 또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서 기존 전망보다 낮은 2.4%로 전망하였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을 2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거나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경우 내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물가와 경기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오치동 아파트 단지의 전기가 끊어진 모습인데요. 낡은 수전 설비로 인한 정전이 4시간가량 계속되면서 무더위 속에 400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저녁 인천 만수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1,900여 세대, 300여 세대에도 변압기 장비 이상이 생겨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전기 설비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늘면서 지난 5일 오후 5시 전력 수요는 93.8기가와트로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철 전력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방기기를 틀지 않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따라서 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데요. 실외기가 뜨거워지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송풍구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전기료 아끼는 에어컨 사용법은 오동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예준군.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공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땀이 너무 나가지고 공부하기 힘든데 에어컨을 온도를 낮춰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틀지 말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극한 폭염 속에 어떻게 에어컨을 사용해야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까? 우선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설계돼 장시간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설정 온도가 중요합니다. 희망 온도를 26도로 설정합니다. 한국전력은 이렇게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4도에서 26도로 2도만 높여도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냉방 공간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실에 설치가 주로 되는데 주로 13평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방문 하나를 열게 되면은 그 한 6평 정도가 공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 공간이 50%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도 그에 비례해서 5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집을 비울 때는 90분이 넘지 않으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결과 에어컨을 껐다가 30분 외출 후 다시 켜면 전기를 5% 더 썼지만 90분부터는 전기를 아끼게 돼 90분 이상 외출 시에만 에어컨을 끄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는 것도 전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 에어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같이 이용할 때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더 빨랐습니다. 또 커튼으로 해를 가리고 실외기를 그늘에 설치하거나 덮개를 활용해 평소 온도를 낮춰줘야 효율이 좋고 냉각팬과 필터가 먼지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한 번에 빨리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도록 냉방을 해주고 시간 간격을 두고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4,400여 건 중에 61%가 해외 직접 거래 상담이었습니다. 관련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숙박업소 이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숙소로 안내를 받고 환급까지 거부를 당한 경우, 또 무료 체험기간 서비스 이용 뒤에 고지 없이 자동 결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SNS를 통한 사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N사 운동화를 단돈 2,700원에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결제를 했는데 3일 뒤에 구독료 명목으로 7만 원가량 추가 결제가 됐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돼 인터넷 주소를 알기가 어렵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환불받지도 못한 겁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코치 가방이나 의류를 단돈 10,000원에서 2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송은커녕 환불도 못 받고 있는데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얼마 전 20대 김모 씨는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 아울렛 주소가 적힌 해외 사이트에서 가방 3개를 사고 1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마치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아울렛 매장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며놓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도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식으로 게재를 하고 할인율을 보여줬던 거라서 사이트에선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나 의류 등을 90% 넘게 할인해 단돈 1, 2만 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사야 할인이 된다며 빠른 구매를 유도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코치 4층 쇼핑몰 2곳 관련 상담은 모두 28건. 물품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이트는 같은 사업자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한 곳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쇼핑몰 사기를 의심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지만 뒤늦게 눈치채더라도 주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도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서 취소할 수가 없었고 소비자원 역시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나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법안에 명시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법안보다 수위가 높아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허접스러운 특검법이 탄생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달 두 차례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예고대로 수사 범위에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로비 대상엔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습니다. 앞선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눈 거라면 이번엔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여지를 둔 겁니다.
여기에 특별검사 추천권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갖는 안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나 최근 협치를 이야기하며 휴전 협상을 시사한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명로비 의혹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술자리 방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수사 대상으로까지 명시한 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만큼 한동훈 대표의 제3자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과 특검을 탄핵 공작으로 규정한 여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전국의 지방정부 대표를 초청해 역점 추진 시책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전라남도 편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로 세계를 향해 비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구호로 오케이, 나우, 전남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전라남도의 슬로건은 원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생명의 땅 전남인데요. 이걸 우리 이제 도민들이 좀 알기 쉽게 부르기 위해서 새로 정한 게 오케이, 나우 전남인데요. 나우는 지금이란 뜻인데요. 그것을 NOW, 나우 전남인데요. 이제 NOW는 좀 더 풀어서 보면은 New Opportunity with,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 이제부터는 전남이야. 이런 뜻으로 오케이 나우 하면은 전남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는데요. 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인이든 또 우리 도민들이든 어떤 민원이라도 가능한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나우 전남.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예, 공모를 했고 예.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된다. 슬로건이어야 된다 해서 오케이 나우 전남을 했는데 오케이 나우 전남 이 화이팅 구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 이제는 전남이다. 오케이 나우 네. 화이팅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응용이 또 가능하군요. 예,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이 근데 지금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180만 전라남도가 인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이제 출생률은 0.97로 전국에서 1위의 세종시와 함께 1위인데요. 이제 청년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180만이 무너져서 굉장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우리 스스로 권한과 그리고 역량과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남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산당 개발이랄지 관광단지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을 또 폭넓게 또 빠르게 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권한들이 다 지금까지는 중앙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일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또 출생 기본수당도 예를 들면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갖고 또 맞춤형 권한을 가지고 빠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특별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어서 예. 연말까지는 전라남도 전남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남만의 혁신적인 인구 정책도 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 소멸에 처해 있는 전라남도가 이제 가장 남쪽인데 또 가장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장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또 출생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이런 것을 국가가만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실기를 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전라남도가 안 되겠다 먼저 나서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출생 수당을 하게 됐는데요. 1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 18년간 전라남도와 시군이 합해서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매월 18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1세부터 18세까지 고등학교 대쪽 3학년까지죠. 18년간을 지원한다 하면은 이것은 기본 수당이라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출생 기본 수당의 조례를 지금 더 위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하고도 이제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주택이 가장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또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 만원 주택을 전라남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의 임대료만 이렇게 내면은 청년들은 6년까지 그리고 신혼부부는 10년까지 최장 10년까지 아이를 이렇게 둘씩 낳게 되면 10년까지 그리고 32평 아파트까지도 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청년 임대주택 만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호응이 많이 있는데 예. 전라남도는 이런 면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기본 출생 수당 만원 주택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소멸 위기 극복,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통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꺼리게 되고 아이들도 안 낳게 되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현재 먼저 시작한 화순 같은 지역은 기존 주택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2개 시군까지 전체 다 만원 주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남은 천혜의 자연이 있기 때문에 또 재생에너지, 차세대 재생에너지의 최적지로 꼽히지 않습니까? 관련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재생에너지 하면 이제 결국 태양광과 이제 풍력인데 풍력도 해상 풍력의 이제 재생에너지 자원이 전라남도가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해상 풍력으로는 30기가와트, 1기가와트는 원전 한 기에 해당되는 정도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으로는 6기가와트까지 이렇게 잠재 역량을 가지고 추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주민 이익 공유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햇빛연금이다, 바람연금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이제 분산에너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특별법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기를 생산한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게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취지거든요. 예. 그걸 지산지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전용으로 이게 제품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걸 아리100이라고 부르는데 아리100 기업들은 결국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지 않고 지방으로 와야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예. 가장 풍부한 전남으로 오는 게 가장 입지 여건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남은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수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세계 관광 문화 대전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전남의 매력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980만 그래서 1000만 가까운 관람객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세계 정원 페스티벌의 새로운 이제 세계적인 표본이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도 역대급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권 이제 관광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이제 남북권 관광 개발이랄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템플 스테이랄지 이제 또 사찰 음식이랄지 이런 면에서도 전라남도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간 정원도 27곳이 있는데요. 그 민간 정원들이 하나같이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 쌍산제 민간 정원이랄지 해남 산이정원 이런 데는 가보면은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에 가보면은 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전남을 찾아서 전남의 매력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인데요. 특히 오늘은 종일 곳곳에 비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도 높았습니다. 네, 열기는 당분간 식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4도, 경남 양산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일도 강원 산간과 또 남부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으로 피서 떠나셨다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통 한여름 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점차 누그러드는데요. 올해 더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밤낮 없는 더위가 다음 주 광복절 이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평소보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요즘입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기와 습도 높은 환경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여름철 두통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등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수박과 시금치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두통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참치와 아몬드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반면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줄이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두통을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